2001년 8월 14일 강원도 땡땡군 땡땡계곡 상류 지역의 공기는 여름밤 특유의 습기를 머금고 있었다. 계곡물 소리만이 어둠을 채우던 그 시각 펜션 산드레의 주인 최민우는 복도를 걸으며 객실 쪽을 희끗 쳐다보았다. 203호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여성들의 웃음소리. 그는 그 소리를 마지막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마지막이었을까? 23시 15분경 그 웃음소리는 멈췄다. 누군가 펜션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는 증언도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그날 밤 이후 24살 박수진과 23살 이은영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의 짐은 객실에 그대로 남아있었고 핸드폰은 침대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마치 잠시 나갔다 돌아올 것처럼. 하지만 그들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그리고 그날 밤 계곡에는 누가 있었을까? 이곳은 미스토리박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2001년 여름 강원도 깊은 계곡에서 흔적 없이 사라진 두 여성의 실종 사건입니다. 20해가 넘는 시간 동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용의선상에 오른 3명의 남성, 그리고 침묵으로 덮인 진실. 지금부터 그 여름의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2001년 8월 13일 서울 마포구의 한 빌라. 박수진은 가방을 꾸리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출판사 신입 편집자로 입사한 지 6개월, 처음으로 받은 여름휴가였다. 그는 대학 동기이자 절친인 이은영과 함께 2박 3일 강원도 여행을 계획했다. 수진의 어머니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다. 딸아이가 그날 아침 정말 기뻐했어요. 오랜만에 쉬는 거라며 신나했죠. 제가 김밥을 싸줬는데 그게 마지막으로 해준 음식이 될 줄은. 1015 인천 부평구에서 이은영이 수진의 집으로 왔다. 여행사 직원인 은영은 밝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이번 여행의 모든 일정을 계획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짐을 확인하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수진의 어머니는 은영이가 이번엔 진짜 힐링하고 올게요. 어머니하고 인사하던 게 기억나요?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강원도 시행버스에 올랐다. 버스기사의 증언에 따르면 두 여성은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즐거워 보였고 창밖 풍경을 찍으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평범한 친구들이었어요. 특별히 불안해 보이거나 누군가를 경계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기억했다. 버스는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짐을 챙겨 내리며 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다. 이때 택시를 탄 기록이 남아있다. 택시기사 김모 씨는 수사 당시 두 여성이 펜션 산드레로 가달라고 했고 계곡 풍경이 너무 좋다며 즐거워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한 다른 승객이나 수상한 차량은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택시는 계곡 입구에서 약 2km 떨어진 펜션 산드레 앞에 도착했다. 이곳은 최민우가 3년 전부터 운영하던 소규모 펜션이었다. 당시 성수기였던 여름 휴가철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펜션에 투숙한 손님은 박수진과 이은영 두 사람뿐이었다. 최민우는 나중에 원래 예약이 몇 건 더 있었는데 전부 취소됐다고 설명했지만 예약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최민우가 두 여성을 203호 객실로 안내했다. 객실은 2층에 위치했고 창문은 계곡 쪽을 향하고 있었다. 은영은 짐을 풀며 여기 진짜 좋다고 말했고 수지는 창밖을 보며 사진을 찍었다. 최민우는 저녁 식사는 외부에서 해결하셔야 한다고 안내했고 두 사람은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객실 문을 닫고 1층 사무실로 내려갔다. 두 사람은 객실에서 쉬고 있었다.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수진의 핸드폰 기록을 보면 제 어머니에게 잘 도착했어요. 여기 정말 예뻐요 라는 문자를 보냈고 은영이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건 기록이 있다. 통화는 약 7분간 이어졌다. 남자친구는 나중에 은영이가 아주 들떠 있었고 내일 계곡 트레킹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객실을 나와 펜션 주변을 산책했다. 이 모습은 펜션 현관에 설치된 CCTV에 포착되었다. 영상을 보면 두 사람은 웃으며 계곡 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최민우는 이때 현관에서 두 사람과 짧게 대화를 나눴다. 계곡 트레킹 코스가 어디냐고 물어서 상류 쪽 500m 지점까지는 안전하다고 알려줬습니다. 그 이상은 위험하니 가지 말라고 했죠. 두 사람은 펜션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식당 주인 박모 씨는 두 여자분이 제육볶음과 된장찌개를 시켜서 맛있게 드셨어요.
분위기도 좋아 보였고 서로 농담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라고 회상했다. 식사 시간은 약 40분 정도였고 두 사람은 첫 식당을 나섰다. 현 CCTV에 두 사람이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 찍혔다. 그들은 객실로 올라갔고 약 30분간 머물렀다. 이 시간 동안 짐을 정리하고 트레킹 준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진의 배낭에서 나중에 발견된 메모에는 계곡 산책 출발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이것이 박수진과 이은영을 본 마지막 공식 기록이다. CCTV 영상에는 두 사람이 배낭을 메고 펜션 현관을 나서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다. 수진은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은영은 연한 분홍색 반팔에 반바지 차림이었다. 두 사람 모두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손에는 손전등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계곡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펜션 주변은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여름이지만 산간 지역이라 해가 지면 금세 어두워졌다. 최민우는 사무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손님들이 산책 나간 건 알았지만 딱히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펜션 업무 일지에는 이 시간대에 특별한 기록이 없다. 계곡 상류 약 300m 지점. 이 시각에 두 여성이 이곳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나중에 발견된 수진의 운동화가 이 지점 근처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시간대에 계곡에서 두 사람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니, 정확히는 목격했다고 나선 사람이 없다. 펜션에서 약 1.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한재석의 부동산 사무소. 한재석은 최민우의 고등학교 선배로 이날 저녁 펜션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의 차량이 펜션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마을 입구 CCTV에 포착되었다. 하지만 그가 정확히 몇 시에 펜션에 도착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다. 최민우는 재석 형이 21시쯤 왔다고 진술했지만 한재석은 2130쯤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30분의 차이, 그리고 그 30분은 설명되지 않았다. 이 시각 최민우와 한재석은 펜션 1층 거실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최민우의 말에 따르면 오랜만에 만나서 소주를 몇 병 마셨다고 한다. 하지만 그날 밤 정확히 몇 병을 마셨는지, 대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진술은 계속 엇갈렸다. 두 사람 모두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만 반복했다. 최민우는 수사 과정에서 이 시각에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로 나왔다가 203호 객실 쪽에서 여성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손님들이 돌아왔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CCTV에는 이 시각 전후로 두 여성이 펜션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전혀 찍히지 않았다. 최민우는 나중에 CCTV 사각지대로 들어왔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지만 펜션 구조상 현관을 거치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계곡 상류 지역에서 약초를 채취하던 김도훈이 집으로 돌아가던 시각이다. 그는 계곡에서 약 800m 떨어진 단독주택에 혼자 살고 있었다. 김도훈은 수사 당시 저녁 일찍 집에 들어와서 잤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를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집 주변에는 CCTV도 없었고 이웃도 없었다. 그의 알리바이는 오직 그의 진술뿐이었다. 밤 10시 40분, 최민우가 기억하는 마지막 웃음소리의 시각이다. 하지만 이 웃음소리가 정말 203호에서 들렸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들렸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최민우는 확실히 여자들 목소리였다고 주장했지만 한재석은 나는 못 들었다고 말했다. 같은 공간에 있었던 두 사람의 기억이 엇갈린다. 펜션 거실에 불이 꺼졌다. 최민우는 한재석 형이 이 시각에 돌아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펜션 앞 도로 CCTV에는 한재석의 차량이 포착되지 않았다. 펜션 앞 도로는 CCTV 촬영 범위 안에 있었기에 차량이 지나가면 반드시 찍혀야 했다. 그렇다면 한재석은 어느 길로 나갔을까? 아니면 그는 정말 그 시각에 떠났을까? 130 펜션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최민우는 자러 올라갔다고 했다. 그의 방은 1층 끝에 있었다. 203호 객실과는 한층 떨어져 있었다. 그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날 밤 펜션에는 오직 최민우와 이미 돌아가지 않은 두 여성만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정말 그뿐이었을까? 2001년 8월 15일 광복절 아침의 햇살이 계곡을 비췄다. 최민우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고 진술했다. 전날 술을 마셔서 늦잠을 잤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그는 세수를 하고 1층 거실로 내려와 커피를 끓였다. 최민우는 펜션 주변을 간단히 청소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시각에도 203호 객실이 조용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 손님들이 아직 자고 계신 줄 알았다는 것이다. 그는 청소를 마치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다. 일반적인 펜션 체크아웃 시간이다. 하지만 203호 객실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최민우는 조금 더 기다려봤다고 말했다. 그는 사무실에 앉아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체크아웃 시간이 30분이나 지났다. 최민우는 이제야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한다. 그는 2층으로 올라가 203호 문을 두드렸다. 손님, 체크아웃 시간입니다. 대답이 없었다. 그는 다시 문을 두드렸다.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다. 최민우는 마스터키를 가지러 1층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객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두 사람의 배낭과 짐은 구석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침대 위에는 핸드폰 2대가 나란히 있었다. 창문은 닫혀 있었다. 화장실도 비어 있었다. 최민우는 펜션 주변을 둘러보았다. 두 여성이 어딘가로 산책을 나갔을 가능성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펜션 앞마당에도 계곡 입구에도 아무도 없었다. 그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최민우는 경찰에 신고했다. 펜션 투숙객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파출소에 경찰관 2명이 출동했다. 그들은 객실을 확인하고 최민우에게 간단한 질문을 했다. 언제 마지막으로 봤습니까? 최민우는 어젯밤 7시 50분쯤 계곡 쪽으로 산책하는 걸 봤다고 대답했다. 경찰은 펜션 주변과 계곡 입구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특별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계곡 입구의 흙바닥에는 여러 사람의 발자국이 섞여 있었지만 특정할 수 없었다. 경찰서 형사과의 정수사관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최민우를 다시 조사하고 펜션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전날 1947에 두 여성이 펜션을 나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찍혀 있었다. 그 이후 그들이 돌아오는 모습은 없었다. 수색 범위가 확대되었다.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 약 30명이 계곡 상류로 투입되었다. 그들은 계곡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며 흔적을 찾았다. 계곡물은 생각보다 깊지 않았지만 상류로 갈수록 바위가 많고 험했다. 계곡 상류 약 500m 지점에서 첫 번째 단서가 발견되었다. 하얀색 운동화 한자. 의용소방대원 이모 씨가 바위 틈에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신발은 물에 젖어 있었고 신발끈은 풀어져 있었다. 정수사관은 즉시 신발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최민우는 신발 사진을 보고 수진 씨가 신고 있던 신발 같다고 진술했다. CCTV 영상과 비교한 결과 신발은 박수진이 신고 나갔던 것과 동일한 모델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나머지 한 짝은 발견되지 않았다. 정수사관은 수색 범위를 더 넓히도록 지시했다. 소방대원들은 계곡 하류와 주변 산림 지역까지 수색을 확대했다. 헬리콥터도 투입되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내내 추가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박수진의 아버지 박영철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서울에서 급히 차를 몰고 온 것이었다. 펜션 앞에 도착한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제 딸 어디 있습니까? 딸 좀 찾아주세요. 그는 경찰에게 애원했다. 정수사관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자신 없었다. 은영의 부모도 인천에서 도착했다. 어머니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우리 은영이가 왜요? 무슨 일이에요? 경찰은 가족들을 임시로 마련된 대기 장소로 안내했다. 가족들은 그곳에서 소식을 기다려야 했다. 첫날 수색이 종료되었다. 발견된 것은 운동화 한 짝뿐이었다. 두 여성의 흔적은 그 외에 어디에도 없었다. 정수사관은 수색대를 정리하며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시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펜션 산들에는 경찰 통제선으로 둘러싸였다. 최민우는 경찰서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그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손님들이 그냥 나갔다가 안 돌아온 것뿐이라고 반복했다. 하지만 경찰의 의심은 그를 향하고 있었다. 정수사관은 한재석을 찾아갔다. 한재석은 어제 펜션에서 민우랑 술 마시다가 11시쯤 집에 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정수사관은 펜션 앞 도로 CCTV에 그의 차량이 찍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재석은 당황하며 돌아가는 길이 여러 개인데 다른 길로 갔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130 경찰은 김도훈의 집도 방문했다. 김도훈은 대문도 열어주지 않았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한테 왜 오는 거냐고 소리쳤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득했지만 김도우는 거부했다. 결국 경찰은 그날 밤 그를 조사하지 못했다. 8월 16일 두 번째 수색이 시작되었다. 전날보다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다. 경찰, 소방, 군부대, 민간 자원봉사자까지 약 150명이 계곡 일대를 샅샅이 뒤졌다. 정 수사관은 실종 48시간이 골든타임이라며 수색을 독려했다. 박영철은 수색대와 함께 계곡을 걸었다. 그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수진아, 아빠 왔어. 어디 있니? 그의 목소리는 계곡에 메아리 쳤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역 신문사와 방송국 기자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펜션 앞은 순식간에 취재진으로 붐볐다. 기자들은 최민우를 찾았지만 그는 경찰의 권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KBS 뉴스는 실종 사건을 보도했다. 강원도 계곡에서 서울과 인천에서 온 20대 여성 2명이 실종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고와 사건 양쪽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뉴스가 나간 후 제보 전화가 쏟아졌다. 하지만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거나 목격담이었다. 계곡 하류 1km 지점에서 두 번째 단서가 발견되었다. 분홍색 머리끈. 수색대원이 바위 위에서 발견했다. 이은영의 가족은 은영이가 쓰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다. 머리끈은 흔한 제품이었고 물에 씻겨 정확한 식별이 어려웠다. 경찰은 수색 방향을 바꿨다. 사고 가능성보다는 사건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한 것이다. 정 수사관은 계곡에서 익사하거나 추락했다면 시신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이틀째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용의자 조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최민우가 다시 경찰서로 불려갔다. 이번에는 더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졌다. 22시 40분에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CCTV에는 손님들이 돌아온 기록이 없습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최민우는 땀을 흘리며 정말 들었다.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나고 항변했다. 한재석도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그에게 23시에 펜션을 나갔다고 했는데 CCTV에 차량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한재석은 뒷길로 나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럼 뒷길이 어디냐고 물었다. 한재석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술을 마셔서라고 답했다. 김도우는 경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거부했다. 경찰은 강제 연행을 고려했지만 명확한 혐의가 없어 시행하지 못했다. 김도우는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수색은 계속되었지만 성과는 없었다. 어둠이 내리자 수색대는 다시 철수했다. 박영철은 펜션 근처 여관에 머물며 내일도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2001년 8월 17일 0700 사흘째 수색. 하지만 인력은 전날보다 줄어들었다. 자원봉사자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사흘째인데 아무것도 안 나온다. 이건 수색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퍼졌다. 박영철은 혼자서라도 계곡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바위 하나하나를 들춰보고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수진아, 대답 좀 해. 아빠, 여기 있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이은영의 어머니가 방송 인터뷰를 했다. 제 딸을 찾아주세요. 은영이는 착한 아이예요. 누가 우리 딸을 데려간 거예요. 그는 카메라 앞에서 울며 호소했다. 인터뷰는 저녁 뉴스에 방송되었고 전국적으로 관심이 높아졌다. 경찰은 최민우의 펜션을 압수수색했다. 객실과 사무실, 그의 방까지 모두 뒤졌다. 하지만 특별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혈흔도, 흉기도, 다툼의 흔적도 없었다. 펜션은 지나치게 깨끗했다. 한재석의 차량도 검사를 받았다. 국과수 요원들이 트러크와 실내를 조사했다. 하지만 역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한재석은 나는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김도훈의 집 주변을 수색하려던 경찰은 그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영장도 없이 왜 내 집을 뒤지려고 하느냐. 그는 삽을 들고 경찰을 위협했다. 결국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기로 하고 철수했다. 박수진의 핸드폰 기록이 분석되었다. 마지막 통화는 8월 14일 1645 이은영의 남자친구와의 통화였다. 그 이후로는 어떤 통화나 문자 기록도 없었다. 핸드폰은 펜션 객실 침대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언론은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강원도 계곡 실종 사건, 사고인가 납치인가, 용의자 3명 부상, 경찰 강도 높은 수사 같은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다.
여론은 들끓었다. 2001년 8월 20일 사건 발생 6일째 수색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경찰은 사건 수사로 방향을 완전히 전환했다. 정 수사관은 이제 이건 실종이 아니라 범죄라고 판단했다. 최민우가 세 번째로 경찰서에 소환되었다. 이번에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았다. 당신은 8월 14일 밤 두 여성을 해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탐지기는 미세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다. 한재석도 같은 검사를 받았다. 8월 14일 밤 11시 이후 어디에 있었습니까? 집에 갔다. 탐지기는 이번에도 애매한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답답했다. 노은이 드디어 경찰서에 출두했다. 변호사를 동반한 그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경찰은 그에게도 거짓말 탐지기를 제안했지만 그는 거부했다. 정 수사관은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다. 3명 모두 혐의는 있지만 증거가 없었다. 시신도 목격자도 물증도 없었다. 그는 사무실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2001년 8월 22일 영구영형 사건 발생 8일째 박영철은 여전히 계곡을 헤매고 있었다. 그는 하루 종일 걸으며 딸을 찾았다. 밤이 되면 여관으로 돌아가 잠깐 눈을 붙이고 다음 날 아침 다시 계곡으로 향했다. 그의 신발은 달아해졌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다. 이은영의 부모는 서울로 돌아가야 했다. 그들은 경찰에게 꼭 찾아달라고 부탁하고 떠났다. 어머니는 차에 오르면서 계속 뒤를 돌아보았다. 예상치 못한 제보가 들어왔다. 계곡 하류 약 3km 지점에 사는 주민이 8월 14일 밤 11시 30분쯤 계곡 쪽에서 차 소리를 들었다고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즉시 그를 조사했다. 최모 씨는 그날 밤 창문을 열고 있었는데 계곡 쪽에서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했다. 계곡 쪽에는 비포장 임도가 있었다. 하지만 밤에 그 길을 가는 차는 거의 없었다. 이상해서 기억에 남았다고 그는 말했다. 경찰은 임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임도는 계곡 상류로 이어지는 좁은 길이었다. 풀이 무성해서 차가 지나간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임도 입구에서 타이어 자국이 발견되었다. 자국은 오래되어 정확한 시기를 특정할 수 없었지만 최근 것으로 추정되었다. 타이어 자국을 분석한 결과 SUV 계열 차량의 것으로 판명되었다. 경찰은 한재석의 차량을 떠올렸다. 그는 SUV를 운전했다. 경찰은 그의 차량 타이어와 비교 분석을 의뢰했다. 2001년 8월 24일 첫 분석 결과가 나왔다. 타이어 패턴이 한재석의 차량과 유사하지만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결론이었다. 경찰은 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하지만 경찰은 한재석을 다시 소환했다. 당신 차가 8월 14일 밤 임도에 갔던 것 같다고 추궁했다. 한재석은 절대 아니다. 나는 그날 밤 그쪽에 가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최민우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다. 한재석이 밤늦게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 최민우는 모른다. 그는 11시에 갔다고 반복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수사관은 새로운 가설을 세웠다. 만약 한재석이 23시에 펜션을 나가지 않고 새벽까지 머물렀다면, 그리고 최민우와 함께 무언가를 했다면, 하지만 이것은 추측일 뿐이었다. 2001년 8월 28일 천백 사건 발생 2주째 경찰은 김도훈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다. 김도훈은 이건 인권 침해다라고 항의했지만 경찰은 집 안을 샅샅이 뒤졌다. 김도훈의 집에서는 특별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그의 방에서 여성 잡지와 사진들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이를 압수했지만 박수진이나 이은영과 관련된 것은 없었다. 김도훈의 과거 전력이 다시 주목받았다. 그는 1998년 성폭행 미수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다. 피해자는 20대 여성이었고 장소는 역시 계곡 근처였다. 경찰은 그를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한 김도훈은 그건 옛날 일이다. 나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8월 14일 밤 나는 집에 있었다고 반복했다. 알리바이를 증명할 방법은 없었다. 2001년 9월 3일 1400 사건 발생 20일째 계곡 하류 약 10km 지점 물살이 센 구간에서 낚시를 하던 주민이 무언가를 발견했다. 물에 떠내려오는 가방. 그는 가방을 건져 올렸다. 가방은 박수진의 것이었다. 펜션 CCTV에서 그가 메고 나갔던 바로 그 배낭이었다. 가방 속에는 지갑, 신분증,
그리고 물에 젖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수첩이 들어 있었다. 핸드폰은 없었다. 경찰은 가방 발견 지점을 조사했다. 그곳은 계곡 상류에서 물이 빠르게 흐르다가 강으로 합류하는 지점이었다. 만약 상류에서 가방이 떠내려왔다면 물속 어딘가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었다. 수색대가 다시 투입되었다. 이번에는 잠수부들도 포함되었다. 그들은 계곡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 하지만 며칠간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추가 발견물은 없었다. 2001년 9월 7일 천 가방 발견 사이 후 경찰은 새 용의자를 다시 조사했다. 하지만 누구도 가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최민우는 가방이 발견되었다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다행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수사관은 회의를 소집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증거는 있지만 연결고리가 없다. 수사팀은 침묵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사건은 미궁에 빠져 있었다. 박영철은 여전히 계곡을 헤매고 있었다. 그는 이제 펜션 근처의 작은 방을 얻어 머물고 있었다. 그는 매일 계곡으로 나가 딸을 찾았다. 사람들은 그를 계곡의 아버지라고 불렀다. 2001년 10월 말, 사건 발생 2개월 반, 언론의 관심은 서서히 사라졌다. 새로운 사건들이 뉴스를 채웠고 강원도 계곡 실종 사건은 점차 잊혀져 갔다. 하지만 관련자들에게 그 여름은 끝나지 않았다. 최민우는 펜션 문을 닫았다. 손님이 끊긴 것이다. 누구도 실종 사건이 일어난 펜션에 묵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는 11월 초 펜션을 매물로 내놓고 서울로 떠났다. 떠나기 전 그는 경찰에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어딘가를 피하고 있었다. 한재석은 부동산 사무소를 정리했다. 사건 이후 그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저 사람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소문이 돌았다. 한재석은 참지 못하고 12월에 이사를 갔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김도우는 여전히 계곡 상류에 살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마을에 내려오지 않았다. 약초 채취도 중단한 것으로 보였다. 그는 집에 틀어박혀 지냈다. 가끔 밤에 불빛이 보일 뿐이었다. 박영철은 계곡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겨울에도 계곡을 찾았다. 눈이 쌓인 길을 걸으며 딸의 이름을 불렀다. 사람들은 그를 안타까워했지만 누구도 그를 말릴 수 없었다. 2002년 여름, 사건 발생 1년, 경찰은 공식적으로 수사를 미제로 분류했다. 증거 부족, 용의자 불명, 시신 미발견. 사건은 서랍 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정 수사관은 가끔 그 서랍을 열어보았다. 언젠가는 풀릴 것이다 라고 그는 믿고 싶었다. 2003년 봄, 박영철은 건강이 악화되었다. 2년 동안 계곡을 헤맨 그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다. 가족들이 그를 설득해 서울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는 매달 계곡을 찾았다. 딸을 포기할 수 없었다. 2004년 8월 14일, 사건 발생 3년째 되는 날, 그날 오후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익명의 제보였다. 세 남자가 그날 밤 함께 있었다. 그들이 뭔가를 했다. 목소리는 변조되어 있었다. 정 수사관은 즉시 녹취를 분석했다. 하지만 제보자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전화번호는 추적 불가능한 공중전화였다. 경찰은 다시 세 사람을 조사했지만 그들은 모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제보는 진실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이었을까?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제보 이후 세 남자는 서로 연락을 끊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2005년 펜션 산들에는 철거되었다. 새 건물이 들어섰고 그곳은 다른 이름의 숙박업소가 되었다. 하지만 지역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그 펜션이라고 불렀다. 2007년 김도훈이 마을에서 사라졌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비우고 떠났다. 집은 방치되었고 풀이 우거졌다.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 2010년 한재석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음주운전 단독 사고였다. 그의 장례식에는 가족 외에 아무도 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가 무언가에 시달렸던 것 같다고 수군거렸다. 2015년 최민우는 여전히 서울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조용히 지냈다. 하지만 가끔 그의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엇을 기억하는지 아니면 무엇을 잊으려는지. 2024년 사건 발생 23년, 박수진과 이은영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
박영철은 2018년 세상을 떠났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딸의 이름을 불렀다고 한다. 그의 장례식에는 이은영의 가족도 참석했다. 두 가족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그들은 같은 슬픔을 공유한 사람들이었다. 계곡은 여전히 그곳에 있다. 여름이면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물놀이를 하고 사진을 찍고 웃는다. 그들 중 누구도 23년 전 그곳에서 두 여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아니, 알지 못한다. 정 수사관은 2020년 정년 퇴임했다. 그는 퇴임 인터뷰에서 가장 풀고 싶었던 사건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2001년 계곡 실종 사건이라고 답했다. 그는 아직도 그 사건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최민우는 2023년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했다. 그의 집에서 발견된 일기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미안하다. 나는 겁쟁이였다. 무엇이 미안한지, 왜 겁쟁이였는지 그는 설명하지 않았다. 아니, 설명할 수 없었다. 김도우는 여전히 행방이 묘연하다. 2007년 이후 그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경찰은 수배를 했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어디로 갔을까? 아니면 그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까? 한재석의 죽음 이후 그의 형제가 유품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다이어리를 발견했다. 2001년 8월 14일자 페이지는 찢어져 있었다.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 형제는 경찰에 다이어리를 제출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사건은 여전히 미제다. 누군가는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침묵한다. 침묵은 때로 가장 무거운 죄가 된다. 이은영의 어머니는 지금도 가끔 계곡을 찾는다. 딸이 사라진 그곳에 서서 그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은영아, 어디 있니? 엄마 여기 있어. 대답은 없다. 바람 소리와 물소리만 들릴 뿐이다. 박수진의 동생은 형사가 되었다. 그는 언니를 찾기 위해라고 말한다. 그는 실종 사건을 전담하며 매년 8월 14일이면 계곡을 찾는다. 언니의 흔적을 찾기 위해.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어떤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 속으로 묻힌다. 2001년 강원도 계곡에서 사라진 두 여성의 이야기도 그렇다.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 그들이 계곡으로 갔다는 것,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세 남자가 용의선상에 있다는 것.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이다. 침묵은 무엇을 의미할까? 최민우는 왜 미안하다고 썼을까? 한재석의 다이어리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 김도우는 왜 사라졌을까? 그리고 익명의 제보자는 누구였을까? 우리는 묻는다. 하지만 답은 오지 않는다. 인간은 때로 견딜 수 없는 비밀을 품고 산다. 그 비밀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무겁게 짓누른다. 최민우의 일기, 한재석의 음주운전, 김도훈의 도주. 이것들은 우연일까? 아니면 무언가의 신호일까? 박수진과 이은영은 그저 여름휴가를 떠났을 뿐이다. 친구와 함께 웃으며 계곡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들은 무엇을 잘못했을까?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사라졌다. 그리고 23년이 지났다.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진실을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관련자들이 모두 사라진 지금 누가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기억은 남는다. 가족의 기억, 수사관의 기억,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기억.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까? 아니면 영원히 계곡 어딘가에 묻혀 있을까? 우리는 알 수 없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다. 두 여성이 존재했다는 것을. 그들이 누군가의 딸이었고, 친구였고,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질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계곡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세 남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를까? 침묵 뒤에 숨은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다. 기억하고, 질문하고, 진실을 요구하는 것. 박수진과 이은영을 위해,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모든 이들을 위해. 계곡은 오늘도 흐른다. 물은 쉬지 않고 내려간다. 하지만 그 물이 무엇을 씻어내렸는지, 무엇을 기억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본 채널의 모든 콘텐츠는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얻은 창작 콘텐츠이며 등장하는 인물, 장소, 사건은 모두 허구로 특정 단체, 종교, 인물과는 무관합니다.